할아버지 손주 지금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귀가 먹으셨나? 내 손주가 다쳤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모르겠고 그냥 가세요. 전 분명 경고했습니다. 여긴 군대가 우선이에요. 민간인까지 신경 못 씁니다. 추운 겨울, 한 노인이 부대 정문 앞에서 며칠째 면회를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저 고집 센 할아버지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손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30분 후 지프차 행렬이 부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분이 누군지 아나? 전 합참의장 이창호 장군님이시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현장,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충격적인 진실들. 과연 그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서울 외곽의 한 보병사단 정문 앞에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창호, 72살. 한때 이 나라군의 기틀을 다진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손주를 걱정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새벽 5시부터 집을 나선 이창호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1시간 넘게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렸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손주 민재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한 지 사흘째였거든요. 손에 쥔 건 손주의 이름과 군번이 적힌 쪽지 하나. 이민재 이병, 제7보병사단 제2연대 제3대대. 평소 꼼꼼한 성격인 이창호는 민재가 입대하면서 받은 모든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써먹게 될 줄은 몰랐죠. 며칠 전부터 손주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훈련 중이려니 했어요. 군대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들린 민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도 평소보다 더 애타게 불렀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이창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어려서부터 강한 아이였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 했죠.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도 할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견뎠습니다. 나중에 담임선생님 전화로 알게 되었을 때 이창호는 그런 민재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고등학교 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창호의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민재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가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오히려 용돈을 받는 것조차 미안해했죠. 그런 민재가 군대에 가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창호가 군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민재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보겠다면서요. 이창호는 그런 손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군대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많았습니다. 군기보다는 인권이 중시되는 분위기였지만 그 틈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오히려 더 교묘해졌죠. 위병소 앞에 서자 젊은 병사 하나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사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타난 민간인이 반갑지 않다는 듯했습니다. 이창호가 면회 신청을 하자 병사는 쪽지를 받아보더니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오늘은 면회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규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창호는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병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날에만 면회가 가능하다며 돌아가라고 했죠. 위병소 옆에 서 있던 다른 병사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창호가 어제부터 계속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제도 같은 이유로 면회를 거절당했던 모양입니다. 병사들은 그런 이창호를 답답한 노인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죠. 이창호는 그들의 비웃음을 다 들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생활로 단련된 인내심이었어요.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상대는 재혁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통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이창호를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당황하는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부대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손주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면회도 안 해준다고 했죠. 재혁은 즉시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끄는 이창호를 보며 위병소 병사들은 여전히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징징거리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검은 SUV 한 대가 부대 안에서 나와 정문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중대장 계급장을 단 박기문이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기문은 이창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노인에 대한 무시와 짜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라는 듯했습니다. 이창호가 손주 면회를 신청했다고 하자 박기문은 응급 상황이 뭐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민재 이병이 멀쩡히 잘 있는데 무슨 응급 상황이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부인하는 느낌이었죠. 이창호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 박기문은 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훈련 중에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니까 당연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창호는 언제까지 훈련인지 물었습니다. 박기문은 그건 부대 사정이라며 민간인이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돌아가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불친절해졌죠. 마치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박기문이 돌아서려는 순간 이창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요. 이때 박기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심을 되찾으며 무슨 일이 있겠냐고 반문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나약해서 탈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와서 엄마 찾고 할아버지 찾는다면서요. 주변 병사들이 또 웃었습니다. 이창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때 위병소에서 한 병사가 박기문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합참의장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박기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창호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설마 앞에 서 있는 노인이 그런 큰 인물일 리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박기문은 마지막으로 면회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 궁금하면 내일 민원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차에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사라지는 SUV를 바라보며 이창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그의 허름한 외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손주가 전화해서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이창호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헌병대였습니다. 자신을 전 합참의장 이창호라고 소개하며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호가 헌병대에 전화를 거는 동안 부대 안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3대대 생활관 구석 침상에서 이민재 이병이 신음을 내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어요. 오른쪽 정강이에 감긴 붕대가 피로 번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흘 전 새벽, 민재에게 일어난 일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어요. 중대장 박기문이 부대 예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민재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급식비로 들어온 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민재는 처음에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내 각종 예산이 용처불명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생활관 보수비, 훈련 장비 구입비, 심지어 장병들의 복리후생비까지 중간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민 끝에 상급 부대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군인의 원칙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부정부패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민재에게 지옥 같은 나날을 가져다 주게 될 줄은 몰랐죠. 박기문 중대장은 민재의 신고 의도를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부대 내에 자신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최동진 병장은 박기문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어요. 최동진의 아버지는 현역 장성이었고 그 배경 때문에 부대 내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박기문은 최동진에게 민재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방법은 최동진에게 맡겼습니다. 최동진은 능숙했어요.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소소한 괴롭힘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개인 물품을 숨기거나 청소 당번을 계속 맡기거나 훈련 때 일부러 실수를 유도해서 전체 부대원들이 벌을 받게 만드는 식이었어요. 민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하지만 민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몰래 녹음을 하고 관련 서류를 복사해두고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려 했어요. 이를 알게 된 최동진은 더 강한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었어요. 하지만 흔적이 남으면 안 되었습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해야 했죠. 사흘 전 새벽 2시 민재는 화장실에서 최동진 무리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최동진과 그의 추종자들 4명이었어요. 그들은 민재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민재는 거절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군인의 신념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최동진의 발길질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배를 겨냥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몇 번 찼죠. 민재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번에는 옆구리와 등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마지막 발길질이었어요. 최동진이 민재의 정강이를 향해 전력으로 찬 것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새벽 시간이었고 화장실은 생활관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최동진 일행은 민재를 그 상태로 두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아침 점호 시간이 되어서야 민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무실로 후송되었지만 박기문은 이 사건을 자해 시도로 조작했어요. 민재가 군생활 적응에 실패해서 스스로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무병도 박기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자해로 인한 골절상이라고 기록되었어요. 민재가 항의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받았죠. 그 와중에 민재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의무실에서 몰래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민재는 간신히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암시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말을 남겼어요. 할아버지라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재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당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면회도 금지되었습니다. 박기문은 민재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했죠.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부러졌지만 정신은 꺾이지 않았어요. 기회가 되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어요. 생활관 다른 병사들은 민재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특히 최동진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김도훈 일병만이 민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몰래 약을 구해다 주거나 식사를 챙겨주거나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도우면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었거든요. 민재는 침상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런 부조리와 맞서 싸웠던 이야기들을 기억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민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마지막 전화를 듣고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 믿었어요. 할아버지라면 분명히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고집을 부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부대 밖에서는 이창호가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헌병대와의 통화를 마친 후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현합참의장 윤재혁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윤재혁 합참의장은 집무실에서 이창호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창호 장군은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윤재혁은 이창호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창호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고 지금은 이 나라 군의 최고 수장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창호 앞에서는 한 명의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윤재혁은 즉시 해당 부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7보병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단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현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해 시도로 인한 부상이라고 했죠. 윤재혁은 의아했습니다. 이창호 장군의 손주가 자해를 시도할 만큼 나약한 성격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인 보고가 그렇다면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부대 지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창호는 여전히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위병소 병사들은 그런 이창호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거절당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이 노인은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 내에서 병사들이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는 최동진도 있었어요. 최동진은 정문 앞에 서 있는 이창호를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동진은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이 이민재의 할아버지라고 며칠째 면회를 신청하러 오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박기문 중대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이창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창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허름한 외투가 금세 젖어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병소 병사들도 이런 이창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함부로 면회를 허가할 수는 없었죠. 박기문은 사무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이창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집센 노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실에서 전화가 온 것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이 노인이 정말 큰 인물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이창호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 먹고 다시 돌아왔어요. 병사들은 그런 이창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대단한 끈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어도 이창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대 정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지만 면회는 당연히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이창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재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자 교대 근무자들이 나왔습니다. 낮에 근무했던 병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이창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면회는 안 된다고 했죠. 이창호는 부대 담벼락에 기대어 밤을 보냈습니다. 추위와 피로가 몰려왔지만 참았어요. 민재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이창호는 다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도 면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재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스승의 부탁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지만 공식적인 보고와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어요. 자칫 잘못하면 군 지휘 체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컸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 군을 위해 헌신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의 손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윤재혁은 비공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참모를 해당 부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실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이창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의지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부대 내에서도 이창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정문 앞에서 버티고 있는 노인이 있다는 것이었죠. 어떤 병사들은 동정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박기문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창호가 포기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상급 부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최동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민재의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민재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박기문과 최동진은 이 상황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이창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래도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이창호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분 후 평온하던 부대 앞 도로에 지프차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총 5대의 군용 차량이 일렬로 달려와 부대 정문 앞에 정차했어요. 이런 규모의 차량 행렬은 보통 고위 간부가 부대를 방문할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미리 공지받은 방문 일정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지프차에서 정복을 입은 사내가 내렸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별 4개의 대장이었어요. 뒤따라 수십 명의 전투복 차린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부대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직 합참의장이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윤재혁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엄숙함이 서려 있었죠. 윤재혁은 정문 앞에 서 있는 이창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깍듯이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주변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윤재혁이 이창호 앞에서 경례를 하자 함께 온 모든 병사들도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위병소 병사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합참의장이 한 노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윤재혁은 주변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자신도 이분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군의 틀을 만든 분이라고 소개했죠. 전 합참의장 이창호 장군님이시라는 말이 떨어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며칠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거든요. 부대 안에서도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 합참의장이 부대에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나갔어요. 박기문 중대장은 급히 정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박기문은 윤재혁 합참의장 앞에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짐작이 갔거든요. 윤재혁은 박기문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대 상황에 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어요. 특히 이민재 이병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기문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현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자해 시도로 인한 부상이라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창호는 지금까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기문의 말을 듣자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자해 시도라는 말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손주가 그럴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들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박기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젊은 병사들이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윤재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창호 장군의 요청에 따라 해당 병사와 직접 면담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기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민재와 직접 면담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그는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면담이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윤재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의무실로 안내하라고 명령했어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기문은 어쩔 수 없이 일행을 의무실로 안내하기 시작했죠. 의무실로 가는 길에 부대 내 다른 병사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부대에 온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전 합참의장까지 함께 온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김도훈 일병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재의 할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민재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최동진 병장은 상황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장성이라는 배경으로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합참의 장급이 직접 나서면 자신의 배경도 소용없을 수 있었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하자 이창호는 손주와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윤재혁도 함께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의무병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창호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의료진이 설명한 자해 흔적과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명확한 타격 흔적들이었죠. 윤재혁도 민재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오랜 군생활 경험으로 이것이 단순한 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와 윤재혁에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의 비리를 목격한 것부터 시작해서 신고를 시도했더니 그리고 최동진 일행에게 당한 폭행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이창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주가 당한 일들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거든요. 윤재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박기문은 의무실 밖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온 이창호와 윤재혁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윤재혁은 즉시 헌병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정식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이창호는 박기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군인이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자신의 손주가 정당한 일을 하려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기문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윤재혁은 즉시 해당 부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평소 일상적이던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죠. 박기문 중대장은 이 시간을 활용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최동진과 그의 추종자들을 불러 입을 맞추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동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장성이라는 배경으로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합참의 장급이 직접 나서자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아버지의 영향력도 합참의장 앞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기문은 최동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최동진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어요. 하지만 최동진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혼자 책임질 생각은 없었죠. 이창호 장군은 여전히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면회를 거절당하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군의 전설적인 인물로서의 위엄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윤재혁 합참의장은 부대 간부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대대장부터 소대장까지 모든 지휘관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대부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윤재혁은 간부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누구든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대장과 연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그들도 부대 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중대 단위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헌병대 차량들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헌병대장이 직접 나왔어요. 이창호 장군의 요청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헌병대장도 이창호의 후배였거든요. 헌병대장은 이창호에게 경례를 올리고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호는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손주가 당한 일들과 부대 측의 대응,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들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헌병대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즉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기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병대 조사관들은 그에게 이민재 입영 사건에 대해 질문했어요. 박기문은 처음에는 자해 시도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재가 녹음한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동진과 박기문이 대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민재를 조용히 처리하라는 박기문의 지시와 비리 은폐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기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배경을 믿고 강하게 나왔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이민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이 발견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대 내 다른 병사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특히 같은 생활관 병사들은 민재가 당하는 일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일병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민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신이 왜 도와주지 못했는지, 그리고 최동진 일행의 조직적인 괴롭힘에 대해 상세히 말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박기문의 비리는 이민재 사건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부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특혜 제공, 심지어 진급과 관련된 청탁까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진의 아버지인 현역 장성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군 생활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재혁 합참의장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제자인 이창호 장군의 손주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군의 기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창호는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주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군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 이런 모습이라니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의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결국 할아버지의 힘을 빌린 셈이 되었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병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었죠. 해가 지면서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부대 전체에 대한 감사도 시작되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은 이창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어요. 이창호는 그들을 따뜻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헌병대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기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비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단순히 급식비를 빼돌린 정도가 아니라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민재가 폭행당하는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헌병대 조사관들이 민재의 개인 물품에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민재는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증거를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동진과 그의 추종자들이 민재를 둘러싸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생생히 들렸어요. 그리고 폭행이 시작되면서 민재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창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주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윤재혁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죠. 녹음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기문이 최동진에게 지시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민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라는 것, 필요하다면 자해로 꾸며서라도 입을 막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민재가 의식을 잃은 후의 대화였습니다. 최동진이 박기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어요.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자해 시도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기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잘했다고 치하하면서 의무병에게도 미리 입을 맞춰두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함께 근무하던 병사들 중 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도 민재가 당하는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처참한 줄은 몰랐거든요. 자신들의 무관심과 침묵이 민재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도훈 일병은 참을 수 없다는 듯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잘못 엮이면 자신들도 전역을 못할까 봐 침묵했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에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의 모든 병사들이 집단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비겁함이 한 동료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각자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외면했던 결과가 이런 참극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은 즉시 박기문과 최동진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람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기문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본 부대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대를 좌지우지하던 중대장이 이런 신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최동진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장성이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큰일 난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욱 한심해 보였죠. 이창호는 수갑에 채워진 박기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군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더럽힌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기문은 이창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민재만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박기문과 최동진의 횡포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특히 신병들이 주된 타겟이었습니다. 아직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군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침묵했습니다. 윤재혁 합참의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군 전체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군대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후배들에게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을 전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의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어진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도훈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민재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민재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최동진의 아버지인 현역 장성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비행을 묵인하고 오히려 뒤를 봐준 정황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 문제는 국방부 차원에서 별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도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이창호는 여전히 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떠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대 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조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병사들은 각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밤 부대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의무실에서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사흘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어요. 그동안 고통과 불안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민재가 마침내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이창호는 손주의 침상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의 불안과 걱정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뜨자 이창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안 빌리고 군대 가겠다고 고집 부리던 놈이라고. 그런데 진짜 군대라면 그런 민재를 지켰어야 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손주에 대한 사랑과 군에 대한 실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혀버렸을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의무실 밖에서는 부대 전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박기문과 최동진이 구속된 후 임시로 새로운 지휘체계가 구성되었어요. 연대에서 파견된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부대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윤재혁 합참의장은 부대 전체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었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합참의장이 직접 일반 부대에 와서 병사들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윤재혁은 병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한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부끄럽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병사들도 숙연해졌죠. 합참의장의 사과는 단순한 의례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군 고위층이 보여준 권위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죠. 윤재혁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전체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 김도훈 일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못한 자신들의 비겁함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훈의 용기 있는 발언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둘 나서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이등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다고, 민재가 대신 용기를 내준 것 같아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공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대 내 다른 피해 사례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각종 부조리와 인권침해 사건들이 공개된 것이었어요. 민재의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전체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병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대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권위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이창호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지켜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손주가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았어요. 민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국방부에서도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최동진의 아버지인 현역 장성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합참의장의 손주가 군대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군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창호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나 정치적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손주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도 회복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고통을 겪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부정부패를 보고도 침묵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재혁 합참의장은 이창호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스승과 제자로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어요. 윤재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창호는 제자의 의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병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부대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각종 조사와 개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희망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거든요. 민재는 침상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어요. 고통스러웠던 지난 며칠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민재의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이 민재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재는 결국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부대에서 계속 군 생활을 하는 것이 민재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창호는 손주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남아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재가 이미 충분히 용기를 보였고 그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식 날, 부대 전체가 민재를 배웅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을 비롯해 모든 간부들이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민재의 용기가 부대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훈을 비롯한 동기들도 모두 나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민재 덕분에 더 나은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들이 후배들을 지키는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김도훈은 민재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재가 보여준 용기를 본받아 앞으로는 옳지 않은 일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재는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그들도 피해자였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민재는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곳이었습니다. 의무병도 민재에게 사과했습니다. 박기문의 지시로 거짓 진단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민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창호는 손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는 그것보다 민재의 용기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았던 것,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가치를 손주가 실천해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기문과 최동진은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고 최동진의 아버지인 현역 장성도 불명예 전역을 당했어요. 이들의 처벌은 군 전체에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이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개선되었어요. 병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재혁 합참의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국 모든 부대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문제가 발견된 부대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재가 전역한 부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중대장 하에서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부대 문화가 정착되었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해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김도훈을 비롯한 병사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배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민재의 사례를 후배들에게 들려주며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김도훈은 부대 내 인권위원회의 자원에서 참여했습니다.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자청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민재는 사회로 복귀한 후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며 군 인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손주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군인 정신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민간에서 군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민재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창호도 손주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재의 일을 도왔어요. 전합참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이창호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군복은 벗을 수 있어도 군인 정신은 평생 간다고. 그리고 진짜 강한 군대는 가장 약한 이가 안전할 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말은 민재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민재의 사건은 한국 군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군 인권 침해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인권 의식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대에서는 민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 병사가 어떻게 전체 부대를 바꿔놓았는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창호는 종종 그 부대를 방문합니다. 후배들에게 군인 정신에 대해 강의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같은 말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진짜 군인의 용기는 적과 싸우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부당함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보여준 손주가 자랑스럽다고 덧붙입니다. 민재와 이창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더 많은 조직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보여준 사랑과 용기가 있습니다. 진짜 군인의 용기는 전장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는 것에서, 때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나타나죠. 이창호 장군과 민재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용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바꿀 수 있는지, 정의를 위한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군복은 벗을 수 있어도 군인 정신은 평생 간다. 그리고 진짜 강한 군대는 가장 약한 이가 안전할 때 만들어진다. 이창호 장군의 마지막 말처럼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용기를 내어보세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